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주차 하이데크의 존재론을 주제로 해서 현대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1절의 제목이 현존재 분석론인데, 현존재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현장에 존재한다, 현장 속에 존재이다, 이런 의미로 현존재라는 용어로 인간을 지칭했어요. 하이데크가요. 하이데크의 존재 물음을 보겠습니다. 의의 의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 그렇죠. 의라는 말은 의미라는 말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구분해서 쓴다면은 이건데, 운동의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운동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물음이 아니라 운동을 운동에게 해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사람마다 이 의라는 말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상이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하이데크 자신은 근거라는 뜻으로 의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이데크 철학은 존재의 의의에 대한 사유이다. 즉 존재의 근거, 존재의 이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사유하는 철학이다. 그는 종래의 존재론이 존재자 그 자체, 즉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물으면서 존재를 탐구했다고 본다.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라는 것은 존재자를 존재자이게끔 해주는 게 뭐냐 이런 물음인데요. 그랬을 때 존재자의 존재자성, 그것이 존재자를 존재자에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이데크는 다른 물음을 물었는데요. 자기의 존재로는 존재자 그 자체를 물으면서 존재의 의의를 사유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존재 그 자체를 묻는다? 이 말은 존재로서의 존재를 묻는다는 말이고, 그 말은 존재를 존재이게끔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다는 것이죠. 즉 존재의 근거, 존재의 이해 근거, 존재의 의의를 묻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이데크의 답변은 시간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존재의 의의를 시간에서 찾은 사람이 하이데크입니다. 전통 철학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시각이라 현대에 매우 주목받은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요. 그는 존재자 그 자체, 즉 존재자로서 존재자를 묻고 그것이 존재라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의 존재 개념에는 세 가지 편견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존재가 보편적인 것이다. 둘째는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는 자명한 것이다. 라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존재를 있다라는 의미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물음에서 그것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을 수 있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으면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지죠. 있다 없다는 자명한 것이다.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있다 없다는 보편적인 것이다. 왜? 있는 것들은 모두 있다고 말해지니까요. 있다라는 말이 모든 있는 것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니까 존재라는 말은 보편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존재에 대해서 더 물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이데크는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묻잖아요. 자기 물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음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는 존재자 그 자체의 해명은 존재자의 존재자성, 자이엔타이트라고 하는데, 결국은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죠. 존재자를 존재자에게 하는 건 존재자의 본질이다. 근데 이 본질은 불변적인 것이고,
그렇게 여겨지면 이건 존재자의 속성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로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이때의 형상은 어떤 고정불변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존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그래서 그는 존재의 의의를 묻는데요. 정의 철학에서는 존재의 의의라고 하고 후기 철학에서는 존재의 진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말씀드린다면 이 의의나 진리는 세 개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존재의 의의는 세 개이다. 즉 존재의 이해 근거는 세 개이다. 세 개의 의거에서 우리는 존재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논의를 더 진행하면서 하이데크는 이제 차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서 두 종류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존재와 존재자가 구별될 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존재자들 사이의 차이 잘못 읽었나요? 여기서 말했네요. 존재론적 차이라고 불려져야 한다.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는 존재론적 차이다. 반면에 존재자적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 존재자와 저 존재자 사이의 차이, 존재자들 사이의 차이다. 존재자적 차이는 온티시 디페런스이고 존재론적 차이는 온톨로기시 디페런스인데 우리가 이 존재론적 차이에 주목한다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이해 근거, 곧 운동의 의의는 시간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은 시간상에서의 장소 이동이죠. 그렇다면 시간에 의거해서만 장소 이동이 이해될 수 있고 곧 운동이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운동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터전, 어떤 지표, 어떤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이데크는 운동의 의의가 아니라 존재의 의의를 모르면서 그것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위에서 존재의 의의를 세 개라고 잠정적으로 말했는데요. 왜 다시 시간이 됐느냐 하면 세계 자체는 시간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해요. 그러면 존재의 1차적 의의는 세계, 2차적 의의는 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세계로, 세계로부터 시간으로 추적해가는 것이 하이데크의 철학입니다. 존재와 시간의 이러한 관계가 그의 대표적인 저작의 제목인 존재와 시간에 함축되어 있다. 존재와 시간이 하이데크의 대표적인 저작인데요. 이 제목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그런 것은 여기 와라는 글자의 이해에 달려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and, 독일어로 unt인데 and나 und 또는 와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이것은 존재의 근거는 시간이다. 이 문장을 함축하는 명사구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제하는 존재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 아닌 존재자들과 구별되는 점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 자체를 문제제하는 존재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묻지요.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도 또 학생만이 아니라 고관 대작도 항상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묻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 존재물은 인간에게만 성립하는 물음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물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 현존재의 분석이 그의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존재자 중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시하는 존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시한다. 이것이 이른바 실존이라는 단어의 실존 철학적 의미입니다. 실존한다라는 것은 살면서 자기 삶을 문제시한다. 자기 삶에 대해 묻는다. 존재하면서 존재 자체를 문제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실존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의 중심적 의미는 자기 존재를 문제시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송하고요. 여기 결론을 미리 말하면 현존주의 분석을 통해 하이데크는 현존주의 존재의 의의를 시간성이라고 밝힌다 그랬어요. 어때요? 아까는 존재의 의의가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시간성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인간 아닌 존재자의 존재의 의의는 시간에 있고요. 인간이 현존재의 존재의 의의는 시간성에 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 시간성은 시간의 두 측면 중에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성도 시간에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참, 여기 보니까 시간성이란 시간의 발생적 측면이고 시간은 시간성의 결과적 측면이다. 그렇군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 알고 있죠? 자연은 누가 발생시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발생시키죠. 발생된 결과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역시 자연이라고 부르죠. 자연은 자기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자기에 의해 생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자 스피노자는 합리론자라고 불리는데 스피노자는 자연의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고 봤어요. 능산적 자연이라는 건 능이 생산적인 자연 이 말이고 소산적 자연이라는 건 생성된 바의 자연 이런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시간은 자기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발생된 것도 시간이에요. 신기하죠? 시간의 발생적 측면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간성이라고 표시해요. 시간성이라는 것은 시간적이다 이런 말인데 또는 시간적으로 있다 이런 말인데 그것이 시간의 자기 발생적 측면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자기를 발생시킨 발생된 시간이 있어요. 발생되어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이른바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과거 차원, 미래 차원, 현재 차원 합쳐서 3차원의 시간 할 때 이 3차원의 시간은 발생 결과의 측면이고 다시 말하면 시간성의 결과적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데크에게 시간이란 시간성과 시간재평을 포괄하는 말이 됩니다. 이 두 측면을
갖는 포괄적인 시간이 바로 그가 현존재와 비존재의 존재의 의의는 시간이다 라고 할 때 그 의의라는 말로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럼 현존재라고 앞서 불려진 인간이 구체적으로는 누구이냐 이것인데요.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세계 내에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계 안에 존재한다 해서 세계 내 존재인데요. 현존재의 분석을 통해 이 현존재의 현이라는 말이 현장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현존에는 현장 속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즉 세계 내 존재와 서로 상통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현존재의 분석을 통해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본질을 실존이라고 칭하고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이다. 아까 말한 바 자기 존재를 문제시하는 존재이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현존재의 본질이다. 라고 하고 현존재의 여러 존재 성격들에 대한 규정들을 즉 성격 규정들을 실존 범주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실존 범주는 현존재에게만 고유한 존재 성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범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개 범주, 칸트의 12개의 범주가 있어요. 그것과 대비되었을 때 하이데거의 범주는 실존 범주이고 이것은 현존재에게 고유한 존재의 성격 규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실존 범주들의 분석을 기초존재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모든 존재론들과 학문들의 기초가 되는 존재론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학문들의 바탕이 되는 것, 다른 모든 존재론들의 바탕이 되는 것이 기초존재론이고 이것이 곧 현존재 분석론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이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이라고 보아요. 현존재를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틀. 이게 세계 내 존재 세 단어가 복합되었으니까 하나의 구성틀이 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 실존 범주들을 포괄하는 인간의 존재의 전체성을 염려라고 불러요.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죠. 밥을 먹지요. 걸어가지요. 공부를 하지요. 대화를 하지요. 이것들이 다 존재 양식들이에요. 이 다양한 존재 양식들 전체를 지칭해서 염려라고 부른다 이것입니다. 그럼 염려는 무엇에 근거를 두느냐? 시간성에 근거를 둔다. 이 말의 구체적 의미는 이제 아래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이 세계 내 존재는 das in der Welt sein 그래요. 벨트가 세계인데요. 영어로 하면 the in the world being 이렇게 됐네요. the in the world being 세계 안에 존재함 이런 말이네요. 이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 즉 세계 내의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가 셋이라고 그렇습니다. 첫째, 세계 내, 둘째, 존재자, 셋째, 내 존재. 이 세 가지를 복합시켜 만들어낸 용어가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존재자,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용어인데요. 존재자는 단지 앞에 존재하기만 하는 사물적 존재자를 말한다. 용재자는 쓸모를 지닌 채로 존재하는 도구적 존재자를 말한다. 존재자와 용재자의 차이는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네요. 쓸모를 가지고 있는 건 용재자이고 쓸모와 무관하게 단지 앞에 존재하는 것을
존재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존재자보다 용재자가 우선한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친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들은 용재자들이지 존재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요소인 세계 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세계 안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이때 세계는 물리학적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주변 세계, 생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세계, 주위 세계 속에 우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위 세계 속에서 만나는 존재자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인 타인들이 있죠. 타인들 외에도 용재자, 주 한데네스, 존재자, 포 한데네스, 대표적으로 이런 존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고대 존재론에서는 존재자의 1차적 형태가 존재자로 간주되었다. 쓸모와 무관하게 단지 앞에 존재한다고 보고 나중에 이 존재자의 우리가 쓸모나 가치를 부여해서 용재자라는 게 생겨났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현대 문화학자들도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 현상학적으로 보면 즉 우리 의식에 존재자들이 등장하는 그 현상 방식을 보면 존재자는 우선 용재자로 등장하고 용재자에서 우리가 쓸모를 배제했을 때 오히려 존재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자는 1차적 형태의 존재자의 용재자가 변형된 것이다. 용재자가 변형돼서 존재자가 되는 것이 존재자가 변형돼서 용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재자가 교섭할 때 현존자는 배려함의 태도를 보인다. 배려함, 베조르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에 대해서는 고려함의 방식, 히어조르겐의 방식을 보인다고 하고 용재자 같은 존재자와 교섭할 때는 배려함의 방식을 보인다고 합니다. 용어가 좀 덜 적합할 수도 있어요. 타인은 사람에 대해서 고려하느냐,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게 배려한다고 말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용어상 현재 번역되기로 용재자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동료 인간에 대해서는 고려한다 라는 식의 번역어를 우리가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구란 무엇이냐? 배려함 속에서 만나지는 용재자다. 도구 없이는 세계도 없다고? 세계 없이는 도구 없는 게 아니라 도구 없이는 세계가 없다고요? 어떤 전환인가요? 도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한 어떤 것, 에트바스 음주이다. 그래서 도구는 무엇인가를 지시한다는 성격을 가지는데 이것은 배려함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망치라는 도구는 우리가 망치를 배려할 경우에 망치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했을 때 그 무엇은 건축이죠. 잘못 읽었네요. 못을 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못을 때리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할 때 그 무엇은 판자의 결합이고 판자의 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할 때의 무엇은 건축이고요.
건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할 때 무엇은 비바람의 방비이고요. 비바람의 방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의 무엇은 현존지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망치는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은 판자를 지시하고 판자는 건축을 지시하고 건축은 방비를 지시하고 방비는 주거를 지시하네요. 이렇게 일방향일 뿐일까요? 주거를 위해서는 방비가 필요하고 방비를 위해서는 건축이 필요하고 건축을 위해서는 판자의 결합이 필요하고 판자를 결합을 위해서 못 박는 일이 필요하고 못 박는 일을 위해서 망치가 필요하네요. 그렇다면 역방향으로의 지시관계도 성립하네요. 또 그 내부의 것들 사이에 관련은 없까요? 망치는 판자를 지시하지 않나요? 못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판자를 지시하고요. 판자도 간접적으로 망치를 지시하죠. 서로 지시하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인간의 주거, 이것은 이제 도구들의 궁극 목적이 되는 것이네요. 보름빌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용어들은 독일의 일상 용어들이에요. 독일의 일상 용어를 가지고 철학적 용어로 만드는 작업을 하이데거가 한 것이라 그 용어들이 우리에게 친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현상학이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 우리 의식 현상이 어떠한가를 분석하여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위함과 종국 목적 사이에 놓인 전체적 관련을, 즉 도구들 사이의 전체적 관련을 하이데거는 세계의 세계성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세계성이란 도구의 지시 그물망 또는 도구의 지시연관 전체가 됩니다. 또는 도구들 전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도구들 전체의 상호 지시연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즉 도구의 지시연관 전체가 근원적 의미에서의 세계라고 합니다. 왜? 세계를 세계이게 하는 것이 세계성인데요. 세계성이 지시연관 전체라면 이 지시연관 전체는 세계를 세계이게 하는 세계성이면서 동시에 근원적 의미의 세계라고 불려질 수도 있겠다. 즉 세계를 세계이게끔 해주는 근원이라는 뜻으로 근원적 의미에서의 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현 존재에게만 세계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해하여 열어놓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바로 그 세계 속에 우리도 있고 용제자도 있고 전제자도 있고 타인들도 있는 것이네요.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이냐 하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가 감정이입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존재자란 우선 세계 내에서 존재하며 서로 교섭하는 우리들 자신을 우선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용제자나 전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타인들과 교섭할 때 우리는 고려함, 피어조르겐의 태도를 보이는데 이 고려함 속에서 우리의 세계는 공동세계, 미트벨트이고 타인들은 공동현존제, 미트다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현존제이지만 동시에 공동현존제예요.
왜냐면 세계를 공동으로 갖고 있으니까, 세계를 공유하니까.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공동세계 속에서 거주하는 공동현존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현존제가 바로 세계 내 존재의 두 번째 요소인 존재자가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이 존재자인데요. 왜 인간을 세계 내 존재자라고 하지 않고 세계 내 존재라고 했을까요? 존재자라고 하면 어떤 완결되어 있는 것을 지칭하는 듯해요. 근데 존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비록 우리가 존재자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존재의 측면을 고려해서 세계 내 존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계 내는 그렇고요. 그럼 내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건 물리적 공간 안에 물리적 사물로 있다는 것이 아니다. 세계 안에 있다,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물리적 사물로 물리적 공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현재자라는 말 속에 현은 말하자면 현장이고 현장 속에 있다라는 말이고 또 세계 속에 있다는 말이지요. 세계 속에 있다는 말이 나와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세계 속에 내가 후속적으로 나중에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현장을, 세계를 계시해 놓고 그 현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존재가 자신에게 현장을 계시해 놓고 그렇게 계시된 현장 속에 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이다 이런 말인데요. 개방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현장을 개방해 놓고 그렇게 개방된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이다. 예. 그럼 현존재의 계시성 다시 읽을까요? 한 문장이 뭡니까? 계시된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현존재의 계시성이라고 부른답니다. 계시성이라는 말은 계시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현존재가 현존재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현존재의 자기 계시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존재는 현장 속의 존재이죠. 누가? 내가. 그렇다면 현존재의 계시성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네요. 현장의 계시성과 나의 계시성. 그 두 가지의 계시성을 함께 묶어서 현존재의 계시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계시성이 세계 내 존재의 세 번째 요소인 내 존재가 의미하는 것이다. 첫 번째 요소는 세계 내, 두 번째 요소는 존재자, 세 번째 요소는 내 존재인데 이 내 존재가 현존재의 계시성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성 자체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째를 심정성, 둘째를 이해, 셋째를 말함. Befindlichkeit, Verstehen, Rede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계시성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 자신에게 계시성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좀 생소한 이름입니까?
심정성이라는 단어. 친구야, 너는 지금 심정이 어떠냐? 어떤 심정이냐? 어떤 심정 속에 있느냐? 다소 옛날 어투이지만 그런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때의 심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심정성입니다. 현 존재가 어떤 기분 상태 속에서 세계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이 심정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 존재가 세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옷이 단순히 옷장 속에 있는 것과는 달리 기분 속에 처해 있다는 것.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것은 세계 속에서 어떤 기분에 처해 있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분은 현 존재가 이미 세계 내에 내던져져 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피투성, 기투성이 상대되는 말인데요. 기투성은 던짐을 가리키고 피투성은 던져져 있음을 가리키는데,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은 세계 속에 던져져 있고 던져져 있는 인간은 자기의 세계를 기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피투되는 것은 나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기투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사람이 우울해 있을 때 실존 철학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계에 내던져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기투해 나갈 수 있다,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많은 용기와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계시성의 한 요소인 심정성은 자신이 세계에 던져져 있음을 느끼면서 일정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한다. 이 심정성은 계시성이 알려지는 한 방식이다. 계시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계시성이 알려지는 한 방식이기도 하네요. 둘째, 계시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이해인데요. 이해라는 말에도 여러 의미가 있죠. 이해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특정한 방식의 인식작용을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원인이 아는 것에 대비되는 이유를 아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원인을 아는 것을 인식이라고 부르고요, 이유를 아는 것을 이해라고 불러요. 예컨대 사회학자 베버 막스는 인식과 이해를 그렇게 원인을 아는 것이냐 이유를 아는 것이냐에 의해 구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해는 원인의 암이나 이유의 암보다 선행하는 가장 1차적인 근원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란 현 존재가 존재자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곧 존재자들의 존재 가능성을 아는 것을 말한다. 자전거가 존재자인데요, 존재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 그 운동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경기에 나섰을 때 그 경기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시골에서는 물건을 나르는 짐자전거일 수도 있죠. 짐자전거이다, 운동의 수단이다, 경기에 이용되고 있다, 이게 다 존재 양식들이면서 또한 존재 가능성들이죠. 현재 운동기구로 있다 그러면 존재 양식이라고 하겠지만 내일
또는 모래, 운동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하면 존재 가능성이죠. 시간적 차이에서 존재 양식들이냐 존재 가능성들이냐 이렇게 구분해 말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차이는 없는 것이네요. 현 존재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 속에 머문다. 자기 존재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물론 다 실현하지는 못하지만 가능성들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농부가 될 수도 있고, 화초 재배자가 될 수도 있고, 공직자가 될 수도 있고, 민주화 운동가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두가 존재 가능성들이죠.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나의 존재 가능성과 나 아닌 다른 존재자들의 존재 가능성들을 언제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해를 통해 현 존재는 언제나 본래적인 자기나 비본래적인 자기에 이미 도달해 있다. 본래적인 자기로 존재하거나 비본래적인 자기로 존재하고 있다.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자기를 무엇에 의거해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의미는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고요. 하이데거는 이해가 어떤 것을 그것의 존재 가능성으로 던지면서 기투하면서 이 말이네요. 그 존재 가능성들 속에서 보는 것이다. 그가 프로젝터를 통해서 화면에다 어떤 영상을 던져요. 그리고 그 던져진 영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 가능성을 미래 속에 던져요. 그리고 그 존재 가능성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에요. 또는 내 속에 있는 그 존재 가능성을 보는 것이기도 하죠. 미래의 나 속에 있는 그 존재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다른 말로는 기투라고 불리고요. 기투는 설계하는 식의 이해이다. 어려운 용어라서 좀 쉽게 풀이하면 이해는 이해인데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게시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말할 거리도 없다고? 그렇죠. 게시되어 있는 것, 즉 게시성이 없다면 우리가 말할 거리가 없겠죠. 게시성이 뭐였어요? 세계가 나에게 게시되어 있고 나 자신이 나에게 게시되어 또는 개방되어 있는 것이죠. 죄송해요. 이 게시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 밖으로 드러내서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상성이 있어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으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해요. 누가?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존재하면 현 존재가 본래적인 자기로부터 비본래적인 자기로 퇴락해 있음을 말한다. 퇴락에 있어서 현 존재의 자기와 세계의 본래적 계시성도 비본래적 계시성으로 변형되어 있다. 이 자기 자신을
나로 존재하는 것은요, 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나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나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적인 자기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래적인 자기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이런 현상을 퇴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변형된 계시성은 본래적 계시성이 비본래적 계시성으로 변형되고요. 우리가 일상성 속에서 생활할 때 계시성은 본래의 계시성이 비본래적 계시성으로 변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잡담, 호기심, 애매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잡담 속에서, 호기심 속에서, 애매성 속에서 계시성이 밖으로 말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함, 레데라는 방식은 이 계시성을 밖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려와 시간성인데요. 그 세계 내 존재를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윤곽잡고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염려라는 말로 지칭하게 되고, 또 이 염려의 근거가 시간성이라고 밝히는 작업을 합니다. 매우 꼼꼼한 작업이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계 내존재할 때 이 내존재, 즉 계시성을 세 요소로 구분하고 그 세 요소들을 다시 시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존재, 계시성에 속한 세 요소를 우리가 심정성, 이해, 말함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매개로 어떻게 인간 존재의 전체적 모습이 시간적으로 형식화, 규정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현 존재가 자기 존재를 기토한다,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기토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자기 존재의 항상적 기토는 현 존재가 그의 존재에 있어서 그때마다 이미 현재의 자기에 앞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까 말하기를 자기의 존재를 또는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미래로 기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래 속에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 자기가 아니라 미래 속의 자기, 미래 속의 자기 존재, 미래 속의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간적으로 앞서서 존재하고 있다. 현재 자기보다 앞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존재가 자기에 앞서서 있음을 das sich perfekt sei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이데거가 실존성이라는 말로 표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까 실존이라는 거, 실존성이나 실존은 같은 말이고요. 앞에서 실존이 자기 존재를 문제시하는 존재를 실존이라고 했죠. 자기 존재를 문제시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미래로 던져요. 그래서 미래 속의 자기를 이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실존인데요. 이 실존이 existence인데 영어로 existence죠. existence의 그 접두어 x는 밖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중세의 실존은 신의 머리 밖에 있음이었는데 현대 실존 철학의 실존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무엇의 밖에 있음입니까? 네, 현재의 밖에 미래에 있음 이런 말입니다. 현재를 벗어나 미래에 나가 있음. 이게 인간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고 그게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정성이라는 요소로부터 제2 요소가 얻어진다. 현 존재는 세계 내에 피투되어 일정 기분에 처해 있다. 이것은 언제나 그가 이미 안에 있음, das schon sein in을 가리킨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바의 현사실성이다. 그러네요. 셋째로 말함이라는 요소로부터 제3요소가 얻어진다. 현 존재는 말함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대체로 종제자 옆에, 용제자 옆에 퇴락해 있다. 이것은 그가 무엇 옆에 있음, das schon bei를 가리킨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바의 퇴락성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들을 묶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에 앞서서 있으면서 이미 안에 있으면서 무엇 옆에 있다. 이게 인간의 존재의 전체적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 달리 말하면 실존성을 갖고 현사실성을 갖고 퇴락성을 가진 채로 있다. 이게 인간의 존재의 전체적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세 요소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규정될 수 있을까요? 염려는 시간 때문에 생기지 않고 시간성 덕분에 생긴다고? 네. 위의 세 요소들이 현 존재의 존재의 전체성을 이룬다. 현 존재의 존재는 그 전체성에 있어서 자기에 앞서서 이미 세계 안에서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존재자 옆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길죠? 너무 길어요. 이거를 두 글자로 추격했습니다. 한마디로 염려를 한다. 조르게를 한다. 염려한다는 게 뭐냐? 자기에 앞서서 이미 세계 안에서 세계 내부로 만나는 존재자 옆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염려의 고유한 의미래요. 히랍적 의미입니다. 히랍의 신화적 의미, 쿠라라는 낱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해설되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염려의 존재론적 근거가 시간성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논하지 않았다면 인생을 논한 것이 아니라고 매우 문학적인 영화 대사 같은 표현인데요. 하이데거에게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 존재는 공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의 존재이지만 시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죽음으로 향한 존재 또는 죽음으로 향해 있는 존재 또는 죽음에 대해서 매번 마주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인 토대할 때 이 다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향해 있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죽음을 대면하고 있고 죽음을
마주하고 있고 도로는 죽음을 회피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이 죽음으로 향함 할 때의 향함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노존주의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전체성을 염려라고 해명한 것은 불완전하지 않느냐. 왜? 죽음이 아직 논해지지 않았으니까. 인간의 전체적 존재는 죽음에서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 아니냐. 좀 어려운가요? 이때의 죽음은 인간이 죽어야 인간의 전체가 달성된다는 그런 뜻에서의 죽음은 아닙니다. 죽음의 측면에서 현 존재가 해명되어야만 현 존재가 비로소 전체적으로 해명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죽음이 현 존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현 존재의 존재를 좌우하는가 하는 점이 해명되어야 비로소 현 존재의 존재가 그 전체에 있어서 해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만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건 아닐 테고요.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의 고민거리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할 텐데요. 죽음은 현재의 나를 반성하게끔 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미래적 사실인 듯 하지만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물론 죽음을 외면하고 일부러 외면해서 망각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너무 죽음에 몰두해서 삶이 위축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네요. 여튼 죽음은 우리의 존재 가능성이에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한 양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냐 했더니 가장 고유한 가능성, 즉 나만의 가능성이죠. 나의 죽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고 무연관적인 가능성이고 내가 죽음을 어찌할 수 없어요. 수용하거나 회피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죽음 자체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예비하는 가능성, 우리에게 불안을 준비시키는 그런 가능성, 존재 가능성이고요. 결코 추월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물론 받아들이는 방식에 적극적 방식과 소극적 방식, 능동적 수용이냐 외면적 회피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여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서의 죽음 때문에 현 존재는 불안에 처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앙스트라고 하네요. 불안은 세상 사람 속으로 도피하게 하거나 죽음을 각오한 결의를 하게 합니다. 도피라는 말과 결의라는 말이네요. 즉 죽음에 대해 관계하는 두 가지 방식이 회피냐 결의냐 이런 것인데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로 도피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동료와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지요. 죽음이 당장의 사실이 아니니까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인 것이죠. 다른 하나는
불안을 통해 비본래적인 세상 사람으로의 퇴락에서부터 본래적인 자기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불안해질 수 있죠. 불안해지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떻게 존재하고 있지? 내가 세상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네? 그렇다면 나의 본래적인 나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불안은 현존제의 미래나 과거를 전체적으로 계시해주는 기분으로 기능합니다. 불안도 기분인데요. 본래적 기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의 미래, 죽음이라는 가능성이죠. 나의 과거, 피투성이라는 현사실성인데요. 이것을 계시해줘요. 그래서 현존제는 불안이 드러내주는 자신의 미래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죽음을 각오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죽는데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각오를 하지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중의 일이니까 당장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식은 죽음은 어차피 나의 죽음이고 내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 이왕 죽을 운명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전개해보자 라고 각오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각오를 가리켜 죽음으로 향한 선구라고 해요. Voraufentum Tode인데요. 이 죽음으로 향한 선구 속에서 현존자는 자신의 과거인 자신의 피투성을 떠맡는 결의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 한번 내가 죽는다, 그 사실 내가 받아들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각오가 선구이고요. 그렇게 선구하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게 주어져 있는 존재의 가능성들이 무엇이지? 라고 묻게 되고, 그럼 나의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이에요. 피투되어 있음, 세상 속에 피투되어 있음으로써의 나의 존재를 떠맡는데, 이 피투성 속에 나의 존재 가능성들이 놓여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삶의 방식으로 선택해서 그 선택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으로 향한 선구는 그 경향성이 있어서 선구적 결의성으로 된다. 죽음으로 향한 선구는 경향상 결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선구적 결의성과 결의성이 통합돼요. 그것을 선구적 결의성이라고 불러요. 이 선구적 결의성 속에 나가 본래적인 자기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고유한 가능성인 죽음을 받아들였고, 나의 고유한 과거적 존재인 피투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죽음과 피투성에 의해서 나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된 나는 본래적인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된 실존성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물을 수 있는데,
도래라는 시간 현상이 실존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선구적 결의성 속에서 현존에는 비본래적인 자기인 세상 사람으로의 퇴락으로부터 본래적인 자기애로 귀환한다. 본래적인 자기애로의 귀환은 그런데 현존자에게 죽음으로 향해진 미래라는 시간 차원이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미래라는 시간 차원을 미리 열고 있는 근본적인 시간 현상을 도래, 쭈컴푸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미래라는 시간 차원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는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라는 시간 차원이 열려 있게 되죠. 다시 말해 인간의 생각과 더불어 시간이 생겨나요. 인간의 사유와 더불어 시간이 자기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시간 차원들, 시간 지평들이 있게 됩니다. 이 도래라는 것이 우리 사유와 더불어서 미래라는 시간 차원을 열고 있어요. 미래는 아까 말한 지평 차원에 해당한다면 도래는 시간성의 요소예요. 이 도래라는 시간 현상은 죽음으로 향한 선구에 있어서 본래적인 모습으로 현상하고 나타나고 죽음 앞에서의 회피에서는 비본래적인 모습으로 현상하는데 하이데거는 이들을 각기 선구와 예기라고 지칭한다. 그러면 도래라는 시간성의 한 요소는 선구를 본래적인 모습으로 예기를 비본래적인 모습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선구적 결의성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선구는 본래적인 도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본래적인 얘기는 뭘까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 나도 알아. 나도 한 번은 죽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언제 죽는지 나도 몰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앞으로는 죽겠지. 그게 먼 날일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예상적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적 기대를 하고 있을 뿐 선구는 달려감이라는 말인데요. 내가 죽음, 앞으로 달려감, 이게 선구예요. 나의 적극성, 능동성이죠. 그러나 예상적으로 기대하는 거에는 적극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소극적 태도가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염려의 제일 요소인 자기 앞서 존재함은 도래라는 근본적 시간 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 기존이라는 시간 현상이 현사실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피투성을 떠맡기 위해서는 현존자에게 이미 그의 피투성이 계시된 채로 이해되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피투성의 이해는 현존자가 자신의 출생애로 향한 과거라는 시간 차원을 미리 열고 있어야 한다. 과거라는 시간 차원을 미리 열어주는 시간 현상을 기존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존이라는 것은 시간성의 둘째 요소인데요. 그리고 과거라는 시간 차원은 시간 차원의 둘째 요소 또는
시간 지평의 둘째 요소가 되는 것이네요. 이 기존도 역시 본래적인 모습과 비본래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회복이라는 본래적 모습으로 현상하거나 망각이라는 비본래적인 모습으로 현상합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래, 이미 던져져 있는 나의 삶, 그래, 내가 책임지지. 이렇게 각오하는 게 결의성이에요. 피투성에 대한 결의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의를 안 할 수도 있죠.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에 던져져 있는데 왜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돼?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던져져 있지만 던져져 있는 게 나의 존재라면 나의 존재를 나의 것으로 내가 수용하겠어. 이렇게 결의할 수도 있죠. 그때 그런 결의 속에서 나의 피투성이, 나의 과거 존재가 회복돼요. 피투성을 망각하면서 생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도 회복과 망각이라는 본래적 모습과 비본래적 모습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염려의 제2요소인 이미 안에 있음은 기존이라는 시간현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존보다 도래가 우선한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해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현상들의 1차적 근원은 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라는 시간 차원에 대비되는 시간성의 세 번째 요소는 뭘까요? 순간화는 상황을 여는 시간현상이고 현재화라는 시간현상은 퇴락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선구적 결의성은 현 존재에게 고유한 상황을 계시한다. 그래요. 죽음을 선고하고요. 피투성을 결의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고유한 상황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겠죠. 즉 세상 사람으로 살 때 처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개방되겠죠. 선구적 결의성 속에서의 현재란 이러한 상황을 드러내는 시간 현상이다. 하이데크는 이러한 상황을 여는 시간 현상, 상황을 여는 현재를 특별히 순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화는 선과 회복의 통일에 생겨나와 생활세계 전체를 보는 시간 현상이므로 선과 회복 외부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회복의 통일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화로서의 현재는 선과 회복의 통일로서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개시된 후의 현재는 현재의 기본적 의미는 마주함이라는 거예요. 게겐바르트라는 것인데 마주해 있음, 이것이 현재의 독일어적 의미인데 이 현재가 상황을 계시하는 때에는 순간화로서 있지만 계시된 후에는 현재화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요? 현재가
순간화와 현재화 둘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면 순간화가 본래적 현재이고 현재화가 비본래적 현재이겠네요. 왜 이런 변형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상황이 개시된 후에 현 존재는 상황 속의 존재자들과 만나서 교섭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용제자들을 현재화하면서, 즉 마주하면서 이 용제자들과 교섭을 해야 해요. 그러면 용제자들과 마주에 교섭하는 동안에는 나의 죽음이나 나의 피투성은 잊혀지죠. 그러면 순간화는 사라지죠. 이 순간화는 선과 회복의 통일로 쓰이는 것이었어요. 죽음과 피투성을 함께 붙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저화가 되면 그것들이 잊혀지니까 변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제자와 만나고 교섭하는 일은 이 존재자와 관련된 자기의 미래를 얘기하고, 즉 이 존재자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익성, 내가 맡은 업무가 나에게 어떤 미래를 보장해 주는지를 얘기하고 예상적으로 기대하고, 즉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는 게 아니죠. 존재자가 제공해 주는 존재의 가능성, 존재자가 제공해 주는 나의 존재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또는 그 존재의 가능성으로부터 나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피투성을 망각하면서 단지 이 존재자를 현재하는 데서만 가능하다. 이건 불가피하죠. 우리가 선구적 결의성을 성취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할 일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구체적인 존재자와 마주해 살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선구적 결의성은 순간화로서 순간적으로 존재해요. 우리는 대부분 현재화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현재화하는 것은 비본래적 실존에 해당하는데, 다수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너나 없이 비본래적 실존을 수행하고 순간적으로만 본래적 실존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제3요소인 옆에 있으면 현재화라는 시간현상에 근거를 둔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나요? 하이데거는 선구적 결의성 속에서 본래적인 자기애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이 본래적 자기애의 시간성을 선구하며 회복하는 순간화라고 지칭해요. 선구가 시간성의 첫째 요소, 회복의 둘째 요소, 순간화가 셋째 요소죠. 이것은 시간성의 한 양상이에요. 본래적 양상입니다. 반면 그는 다만 존재적 교섭하면서 자기의 죽음과 피투성을 잇는 것을 비본래적 자기이해라고 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시간성을 얘기하면서 망각하는 현재화라고 불러요.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용제자, 즉 자기가 맡은 업무, 자기가 다루는 사물이 제공해주는 그 나의 존재의 가능성, 그것을 통해 나의 미래를 얘기하지요. 그리고 피투성을 망각하고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도래, 기존, 현재라는 시간 현상을 인간의 시간성의 세 구성 요소로
본다. 그래서 시간성은 도래기조 현재의 통일적인 시간 현상이고요. 그래서 염려의 구성 요소들이 결국 시간 현상들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현 존재의 존재의 의의가 시간성임을 밝히게 됩니다. 염려가 인과 현 존재의 존재의 전체성에 대한 규정이었죠. 이것이 시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결국 현 존재의 존재의 의의는 시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데크의 시간은 시간 현상들의 통일인 시간성을 한 측면으로, 그리고 이 시간 현상들에게 생기는 시간 차원들의 통일인 시간 지평을 다른 한 측면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앞서 말한 자연의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